자, 요번에 이제 살펴볼 것은 지도와 관련된 부분이 이제 철도 관련된 내용인데, 요번에 이제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있는데, 어디를 보시냐면요. 그게 제가 그 예전에 한번 강의를 했긴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 이제 설마 여기까지 나오나 해갖고 이제 뺐던 부분인데, 예전에 이제 그 도표를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기출문제 분석표에다가 그 뭐냐면 적어놨어요. 그래서 지금 인강 듣는 분은 제가 이제 그 첨부 자료에다가 그 올려놓을 테니까 그걸 다운 받아갖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 내용을 이제 좀 볼게요. 그 도표인데 제가 이제 도표를 이제 글씨가 악필이기 때문에 그냥 멋대로 한번 그려봤는데 좀 잘 안 보이시고 이게 무슨 글이야 하면서 넘어가는 길인데 제 말 듣고 이제 좀 따라서 뭐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앞에서 잠깐 이제 설명을 했는데 여기 도표에 보시면 우리가 이제 십자형 도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서울 중심에 갖고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어. 그래서 서울 중심에 가지고 이렇게 그 서울에서 인천까지를 경인선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서울에서 원산까지를 경원선이라고 해요. 예, 그리고 서울에서 저쪽 의주까지는 경의선이라고 해요. 그리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경부선. 그 앞글자를 딴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대전에서 쭉 군산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강주까지 쭉 내려온 선이 있는데 호남선이라고 해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한번 근데 이게 십자형 도로인데 이것을 다 누가 만들었냐면 일제시대 때 일본 애들이 만들었어요. 잠깐만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만드는 과정을 이제 좀 볼게요. 이게 이제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자, 거기 보면 이제 먼저 첫 번째로 만들었던 것이 경인선이야. 경인선은 서울하고 인천하고 연결되는 선을 얘기하죠. 서울과 인천을 연결하는 선인데 한국 최초의 철도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게 1896년에 미국의 모스라는 회사에게 부설권을 이제 줬어요. 근데 이제 모스가 이제 자금 부족으로 중단하고 이걸 일본인들에게 양도를 한 거야. 그래서 경인철도 주식회사를 일본 애들이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1900년에 이제 개통을 했거든요. 경인선. 경인선은 지금 지하철 1호선 라인 쪽이죠. 여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만든 게 뭐냐면 여기 이제 순서대로 제가 1, 2 이렇게 붙여놨는데 경부선이에요. 네, 경부선은 서울에서 이게 부산까지 연결되는 선이죠. 이거는 이제 1898년에 일본으로부터 부설권을 이제 획득을 했고 일본에서 이제 그 경부철도 회사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거 이제 자금이 더 크니까 일본의 관료자본과 그 다음에 또 군민주라고 해갖고 모집을 해. 그래갖고 작업을 끌어다가 만들었죠. 그래서 1901년에 공사를 해갖고 1904년 그러니까 너일 전쟁 중에 개통을 시켜가지고 완공해서 1905년에 개통을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이 대전이 상당히 중요한 도시를 부각이 되죠. 원래 대전은 그 공주에 속했던 조그만 지역에 불과했는데 요걸 계기해서 뭐냐면 이제 철도가 놓여지면서 호남선하고 연결되면서 어떻게 돼요? 경부선 연결되면서 중요한 경제적 요충지로 부각이 되죠.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만들었고 세 번째 이제 만든 게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경의선이죠. 경의선. 예. 경의선은 서울부터 해서 평양, 신의주까지, 의주까지 이제 쭉 연결되는 신의주까지. 원래는 이제 1892년 7월 달에 프랑스 피부이사에 의해 그 양도돼요. 피부이사. 근데 원래 이 피부이사 프랑스 잠깐만요. 이 틱톡 광고가 왜 이렇게 뜨지, 가서? 자, 다시 시작할게요. 자, 경인선은 프랑스 피부이사가 이제 뭐냐면 그 양도를 받았는데 원래 프랑스에서는 피부이사가 왜 그걸 했냐면 그 당시에 이제 어떤 걸 노렸냐면 그 당시 이제 그 러시아가 뭐냐면 그 시베리아 철도 있죠. 시베리아 철도와 동천 철도 그걸 남만철 철도까지 연결해가지고 여기까지 연결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그걸 노리려고 한번 그걸 했는데 문제는 러시아가 이제 나중에 이제 연결되긴 했지만 여기 동철철도만 만들어 놓고 그냥 손을 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수지가 안 많고 자금 조달이 힘든 거야. 사람들이 이제 투자 가능성이 별로 없다 해서
결국에는 이제 PV사가 이제 그 자금이 없어서 못 만들다가 부설권이 소멸되고 자연스럽게 이제 이 부설권이 누구한테 넘어가냐면 요번에 시험 문제에 나왔던 대한철도회사한테 넘어가. 그래서 대한철도회사의 박기종이라는 사람이 그걸 이제 획득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만들려고 했지만 그다음에 자금이나 기술이 부족했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하고요. 다시 그것을 이제 국내부 철도국에 환수하죠. 그래서 이제 서부철도국이라 해서 이용익이 이제 착수를 했지만 결국에 이것도 자금과 기술이 부족해갖고 실패를 하게 돼요. 결국에는 이제 그 1903년에 러시아가 경의철도 부설권 요구해요. 연결 한번 해보려고. 그런데 이제 거절하고 1904년에 널전에 터지죠. 그러니까 일본이 한일의정서 요번에 이제 시험 문제 POC 임의대도 뭐냐면 그 토지를 임차할 수 있는 권리 있죠. 그걸 근거로 해갖고 부설권을 획득하고 공사를 착공에다가 부분 개통을 이왜 갑자기 이제 하냐면 널전쟁 때문에 병력 송송 때문에 그죠? 그래서 경부선과 경의선 연결시켜고 하고 그 당시에 군사철도만 이용했다가 1906년에 완전 개통이 돼요. 민간 이제 민간철도도 같이 운영을 하고 세 번째 이제 경의선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개통된 게 뭐냐면 호남선이에요. 호남선은 1911년에 착수돼갖고 14년에 완공된 건데 여러분은 호남선이 왜 착수됐는지 알죠? 쌀을 쉽게 유출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완성된 것이 경원선이야. 이 경원선은 서울에서 이제 원산까지 이제 가는 길이죠. 그래서 1899년에 국내 철도 주식회사 부설권을 이제 냈는데 국내에 있는 철도 부설권이 근데 이걸 제대로 안 됐다가 다시 널전쟁 때 일본이 넘어가고 일본이 군사 목적으로 만들려다가 이제 14년에 가서 완전 개통이 돼요. 그래서 이제 순서가 경인선, 그 다음에 두 번째 경부선, 경의선, 그 다음에 호남선, 그 다음에 경원선 이렇게 이제 연결되는 거죠. 그리고 요게 이제 기본 간선이고요. 주요 뭐냐면 철도고 여기에 지선이 있죠. 지선. 그래서 지선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 지선들은 원래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조선 정부가 자주적으로 이제 좀 만들려고 간선 신들더라도 지선을 만들려고 했는데 번번이 이 지선조차도 기술이나 자금력에 따르고 실패해. 그래서 나름대로 철도 자주화 노력을 했지만 결국에는 다 실패했다. 결국에는 주요 철도는 다 일본이 만들어 놓고 한 거죠. 그럼 일본이 왜 철도를 만들었을까요? 우리나라 좋아서? 그게 아니죠. 일본이 철도를 만들어서 자금과 인력과 물자들 효율적으로 일본에 수송하고 그리고 또 뭐냐면 자신의 상품을 갖다 팔기 위한 거야. 이건 영국도 마찬가지야. 영국도 인도 지배할 때 인도의 그 어마어마한 철도망을 다 누가 깔아줬냐면 영국이 다 깔아준 거야. 그러면 영국이 뭐 선의를 가지고 깔아준 건 아니죠. 자신의 이익 때문이죠. 그 인도의 면화를 빨리 값싼 가격으로 수송해가지고 그걸 또 만들어가지고 인도에 옷을 공급하는 거지. 상품을.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여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좀 국제적 시각으로 이제 확대시켜 나가면 자, 일본하고 연결되면 자, 일본은 이제 부산에서 이제 여기에서 와가지고 이제 제품을 수송했어요. 부산에서. 근데 부산에서 일본까지 가기는 해저 터널 지금도 있잖아요. 뭐 그 도보해하고 이제 해저 터널 가잖아. 근데 그 정도의 때는 뭐 해저 터널이 나발이거나 기술도 없었고 그 당시에는 어떻게 연결하냐면 그 뭐냐면 간부 연락소가 있어. 간부 연락선이 있어요. 그래서 간부 연락선에 태워요. 그래서 이제 간부 연락선이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그 사람도 태우고 그 다음에 이제 해가지고 이걸 운송을 해. 그러면 간부 연락소에 태워서 시모세키에 도착을 하면 그 시모세키에서 이제 뭐냐면 철도 실어요. 그런데 실 때 뭐냐면 헛객이 달라. 일본의 헛객하고 우리나라 헛객 그 다른데 우리는 중국 측에 맞춰져 있어요. 중국의 그 뭐냐면 그쪽으로 빠져나가려고. 그래갖고 이걸 헛개가 다른데 하여튼 이걸 이제 그 바깥 한 다음에 일본 철도와 또 연결돼 있어. 그러니까 물동량을 부산에 실어가지고 배로 운반해서 간부연락선 연결해갖고 다시 일본 철도 연결되는. 그래서 일본까지 뭐냐면 수송을 이렇게 하는. 그래서 수송 비용을 줄이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또 만주와 연결됐어요. 일본은 항상 만주와 되잖아. 만주의 효과하고 우리 효과하고 또 똑같아. 남반주 철도하고. 그래서 신의주에서 이 안동은 넘어가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북한 철도가 중국 그냥 넘어가잖아. 거기 걔가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안동은 그냥 단동이라고 했는데 그게 아까 집에 이제 문제가 됐던 이제 그 간도로 넘어갔던 안봉선 있죠.
안봉선은 뭐냐면 안동하고 봉천이 있어요. 봉천은 연결 지선이야. 그래서 원래 일본이 남만주 철도 부속권을 갖고 있었죠. 이 남만주 철도 부속권은 하얼빈에서 여순까지 연결되는 선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데 여기에 러시아가 부속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로 이제 일본에 연결되고 이제 실제로 일본이 만들었고요. 일본은 만철 주식회사 요때 만들었고 남만주 철도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때 지선으로서 아까 안봉선도 만들고 그리고 이걸 관리하고자 간동군을 배치하죠. 간동군. 그러니까 간동군 자체가 그 당시 이제 만주에 있는 남만주 철도의 일본 그 철도를 지키기 위한 부대예요. 원래는. 자, 그리고 나서 앞에 이제 동천철도가 있다고 했죠. 이게 북만주 철도가 가는데 북만주 철도는 삼국 간섭을 위해 러시아가 부설권을 이제 획득을 해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 혁명 이후에 이제 소련한테 넘어갔는데 이 북만주 철도는 어디에서 어디까지냐? 여기가 이제 하얼빈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연결되는 게 동천철도예요. 그래서 이게 북만주 철도권인데 요 북만주 철도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그 위안원 해군 이후에 그 위안원 사건 이후에 그 러시아 군대가 요 북만주 일대 군대를 배치시킨 거 아니에요? 이거 이 동천철도는 어디로 연결돼요? 하얼빈 중에서 치타까지 시베리아 철도 연결돼요. 쭉. 그래서 이제 대륙간 모스크바까지 연결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그 러시아는 하얼빈의 동천철도와 그 시베리아 철도를 연결할 때 남만주 철도하고 궤도를 같이 해야 되는데 같이 안 했어. 같이 왜 안 했냐? 일본 철도와 연결되면 좀 곤란하니까 뭐 군사적 목적도 그렇고 전쟁 날 때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궤도를 달리 했어요. 그래서 그 나중에 이제 그 예전에 말했지만 이토가 하얼빈에 내려가지고 이 남만주 철도 갈아탈 때 그걸 노렸던 게 이 궤도가 달라서 그래. 지금도 궤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궤도가 한번 만들어지면 수정하기 다 어려워. 그래서 다 갈아야 되잖아. 자, 그래갖고 이게 조선의 철도는 이제 그 당시 이게 조선 일본의 의도대로 일본과 만주와 중국을 연결시킨 거야. 그래서 조선에서 수탈한 것을 일본은 연결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또 만주나 중국으로 이렇게 수송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을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보시면 되고 예전에 근현대사 책에서 좀 잘못된 게 뭐냐 경의선 부분이에요. 경의선에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를 프랑스에서 곧바로 어디로 넘어갔다고 했죠? 프랑스에서 그 당시 일본 넘어갔다고 이렇게 표시가 돼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원래 프랑스가 가지고 있다가 중간에 대한철도회사 그 다음에 서부철도를 거쳐가지고 일본 넘어간 거야. 널 전쟁에. 그래서 이게 예전에 한국사 능력 건축 기출 문제에 나왔던 거예요. 이 대한철도회사 이 부분이. 그리고 이제 그 예전에 또 기출 09년 기출에도 잘 보면 서부철도국이 보여.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그 철도의 자주적 노선 관련된 부분이고 제가 그 주제별 정리 과정에서 철도의 자주적 노선에서 대한철도회사 부분도 집어넣거든요. 예. 자, 하여튼 요 부분들 좀 약간 알고 이제 보시면 돼요. 이해되겠죠? 글씨가 엉망이긴 하는데 예, 대충 이게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그 철도 부분을 봤고요. 다시 넘어가서 그 천재 교과서 부분을 이제 보고 넘어갈게요. 예. 자, 1도에 이제 그 몇 페이지에 보시냐면 117페이지 보면 자, 일제 토지 양탈 이렇게 있는데 경부 경의선 해갖고 문명의 한 수탈 해갖고 그 내용인데 각자 보시고 그때 이제 그 일제가 이제 뭐냐면 철도 놓을 때 철도도 파괴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가갖고 일본 애들이 이제 철도를 파괴하는 사람들 잡아가지고 총살하고 그 끔찍한 장면이 이제 뭐냐면 근현대 교과서에 많이 실려 있죠. 자, 왜냐면 이제 그걸 이제 그 만들 때 인력을 동원하는데 그것도 공짜로 준 게 아니라 뭐 돈을 주고 한 게 아니라 그게 뭐냐면 강제 할당을 징발을 한 거야.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되게 불만을 많이 가졌어. 그래서 폭동 일어나고 막 절도 파기하고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자, 하여튼 이런 것도 있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 이제 그 일제 토지 약탈가 일본인 지주들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일본인들이 토지를 되게 매입을 많이 했고 입도 선매하는 방법으로 경제 침탈이 많았다는 거. 그래서 점점 식민지 지주제를 이제 등장했다. 식민지 지주제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그 제주도를 일종의 식민지 말단 삼아가지고 통치하는 방법이야. 그래서 그 당시 한국인 대지주들은 거의 대부분 일제에 협력할 수밖에 없었어. 친일파들이었죠. 왜냐 그렇지 않으면 토지를 뺏길 수가 있으니까. 자, 하여튼 그 다음 1904년에 대한시설 강령을 위해서 한국의 침략 방침이 결정되니까 그 당시 일본인 대자본가는 일본제 항무지 개척권을 요구하고 조선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삼남지역 여기가 곡창지대죠. 집중적으로 이제 매입을 해요. 특히 전라도 지역이 되게 심했어요. 거기가 곡창지대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예를 들어 호숫가는 전주 평양에 토지를 1000정보 정도 대농장을 건설하고요. 옥구라 농장 같은 경우에는 2380정보 정도 이렇게 다나는 논을 전부 군산을 중심으로 몇 개 군을 이제 거쳐 있었다. 그래서 이 밖에도 이제 일본의 농업회사와 농업 이민자들이 헐값으로 조선의 옥토사들이고 동양 척식 주식회사 같은 걸 설립하죠. 그래서 이제 1908년에 본격 토지 침탈에 나가게 되죠. 그래서 이때 이제 전라도 지역에서 이제 토지를 많이 약탈해서 상당히 일본인 대농장들이 많았고요. 집중적으로. 특히 이제 군산 같은 거 있죠. 군산은 원래 조금만 동네에 불과했죠. 근데 이제 철도가 놓여지고 거기에 항구가 만들어지고 하니까 일종의 일본이 이제 쌀 수탈 기지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빠져나갔던 있고 군산에 가보면 일본에 만든 적산 가옥들이 많아요. 적산 가옥들이. 예전에 일본인들이 살았던 가옥들이 많은데 예전에 파괴했는데 지금 많이 남아있는데 뭐 이것도 문화재잖아.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요즘에 어떤 모 정치가들이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죠.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이제 있었다. 그다음 경제적 구국운동을 볼게요. 자, 경제적 구국운동은 5가지가 있다고 했죠. 뭐가 있죠? 아까 지금 살펴본 것처럼 경제적 구국운동은 일제가 이제 침략해 오니까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했던 운동인데, 자, 민간 주도의 운동이었던 이권 수호 운동, 그 다음에 상권 수호 운동, 상고지 개간권 반대 운동, 그 다음 국채 보상 운동,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 정부 주관으로서는 반공령이라는 게 있죠. 반공령. 자, 그러면 반공령부터 볼게요. 반공령은 1889년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그러니까 그 전에 1883년에 개정된 조약이 있어요. 조율통상조약에 보면 양곡의 무제한 유출해서 규제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죠. 홍수나 그다음 가뭄에 들 경우에는. 그런데 한 달 전에 일본에 통과하는 내용이 있어. 예. 근데 이제 이 반공령은 그때 처음 발행한 건 아니고요. 반공령 사건 때. 반공령 조선시대 때 관찰사의 권한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정 지역의 미국을 그 지방에서 빠져나가지 못할 경우에는, 못하도록 하는 명령이 있어. 행정명령이 있어. 이건 이제 그 지역에서 너무 가뭄이 심할 경우에는 밖으로 공물이 빠져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관찰사가 내릴 수 있는 행정명령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것 때문에 시험, 문제가 생겼는데, 그 내용을 보면요. 개항 이후에 일본 상인들은 조선의 농촌에 침투해 갖은 방도로 쌀과 콩 등을 매점해서 이들 일본으로 반출했다. 참고로 이 콩을 많이 가져갔는데 왜 콩을 많이 가질까요? 콩을. 그 지금 이제 예전에 콩밥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콩밥 뭐예요? 여러분도 잘 모르시죠? 그게 뭐냐면 감옥소에 못 가도 아니 요즘에 다 알기는 하는데 콩밥을 감옥소에 먹는 걸 콩밥이라잖아요. 콩밥이 왜 주냐면 감옥소에 고기를 못 주잖아요. 돼지고기 그런 것도 못 주니까 비싸서 콩밥을 많이 줬어. 단백질 보충하라고. 예. 근데 지금은 콩밥은 거의 없다고 그래요. 오히려 돼지고기나 그런 것들이 더 싸니까 콩보다. 마찬가지로 이제 일본 애들도 고기를 잘 못 먹어요. 일본 애들이. 특히 이제 일본 애들이 그 네 발 달린 그 짐승들 있죠. 소나 돼지고기를 먹기 시작한 건 개항 이후에요. 근데 이게 맞나? 그러니까 이걸 먹기 위해서 이제 돈가스 같은 걸 만들었잖아. 그런데 이제 문제는 단백질 공급이 안 돼. 그러니까 콩으로 주로 보충을 했거든요. 근데 일본 애들이 이제 그 당시 주요 생산품이 뭐였냐면 생사였어요. 생사. 미국에 생산을 많이 수출해. 생사 뭐예요? 뽕나무에서 따온 거죠. 그 누에꼬치 같은 것들. 그러니까 뽕나무를 거기다 많이 집은 거야. 모카도 이제 여기서 면화도 막 하고. 그러니까 콩밭을 엎어가지고 뭐냐면 거기다 많이 심어놓은 거야. 그러니까 콩이 부족한 거야. 단백질 공급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콩을 일본한테 이제 공급 못하니까 한국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쌀 외에도 콩도 많이 가져갔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하여튼 쌀과 콩 등을 매점해서 이들 일본으로 방출했다. 통제를 받지 않는 곡물이 계속 방출되니까 우리도 부족한데 또 곡물의 절대 비축량이 부족하고 식량량을 가중시켰죠.
그리고 곡물 가격, 쌀가루 폭등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당시 쌀은 일종의 물가의 기준이었어요. 쌀가루 폭등하면 물가도 어떻게 될까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조선의 지방간에서 이제 방공령이 이제 내리는 사건이 이거죠. 방공령은 두 지역에서 있죠. 한경도 지역하고 그 다음에 강원도 지역 이렇게 이제 실시를 했는데, 예, 한경도와 강원도인데 한경도는 콩이 나가는 걸 방지했고요. 막았고, 그 다음에 항해도는 쌀이 나가는 걸 했어요. 그래서 이 조율통상 조약에 따라서 1개월 전에 통고를 하는 내용이 있죠. 이 조율통상 장정 제37간에 의해서 뭐냐면 1개월 전에 일본 측에 통고를 해야 된다. 통고를 했는데 일본 측에서 우기는 거지. 우리는 한 달 전에 못 받았다. 대비를 못했다. 손해를 봤으니까 너희들 이거 방공령을 해체하고 뭐냐면 배상금을 내라. 이렇게. 그래갖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조선 정부가 힘이 있나? 그러니까 이제 어쩌시 조선 정부의 배상금을 지불하고 방공령을 철회를 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한편 일본의 어민들은 조선 정부가 체결된 언어협정에 따라서 그 당시 우리나라 연행가에서 언어 활동을 보장받게 되고, 특히 일본 어민들은 울릉도, 제주도를 비롯해 우리나라 연안을 싹쓸이에요. 예, 그래서 많은 피해를 입었다. 그래갖고 이제 요 당시 언어협정은 맺어갖고 그 일본 어민들이 왔는데, 이 일본 애들은 그 네 발 달린 짐승들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먹는 걸 다리가 없는 그 물고기는 되게 좋아해. 그래서 많이 먹었죠 예전에. 예, 그래서 물고기를 되게 좋아해요 생선을. 지금도 생선 좋아하고. 자, 그래서 이제 일본 어민들이 이제 싹쓸이했다. 개항 이후에 외국 상품과 유입을 통해서 외국 상품의 유입과 함께 외국 상인들의 대거 지출에 따라서 국내 상인들의 수소 상권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 이거는 내지 통상권이 이제 획득했기 때문이죠. 일본 상인이나 중국 상인들이. 그래서 개항장 객주에 상해소를 설치하고 동업조합의 객주회를 조직해서 외국 상인의 상권 침탈을 저항하는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 1980년대 외국과 맺은 불평등 조약에 의해서 서울에 개방되고 외국 상인의 내지 통상이 허용되면서 국내에 그런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자, 이런 상황에서 유기전과 시전상을 중심으로 해갖고 대부분 서울 상인들이 호응해서 세 차례 거쳐서 철시에 뭐냐 시장을 물려나는 거죠. 시장 이제 장사 안 하겠다. 시투쟁을 했다. 요때 이제 여기는 없지만 독립협회가 이제 관여했다고 해요. 독립협회가. 예. 독립협회가. 내지 행상에 허용되어 외국 상인들 비롯한 그 서울 비롯한 주요 도시들의 상점을 개설하고 정주한 형태의 상업활동이 강화지자 시전상인들이 뭘 건설하면 한국중앙총상회를 만들어요. 한국중앙총상회. 이것을 중심으로 했던 것이 상권수호운동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상권수호운동. 그러면 그 당시에 이 상민수용 무역장정을 계기로 해갖고 내지통상권이 바뀌면서 이 상권수호운동에 이제 이렇게 왜 바뀌었냐? 이걸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잠깐 몇 페이지 표시냐면 심화강의 교재 잠깐 피면 353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거기 보면 면제품의 수익 경로하고 곡물의 수익 경로가 보이시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예전에는 이제 보면 일본의 상인들이 거주지 무역을 했어요. 거주지 무역. 그래서 이제 거주지 밖에서는 못하게 됐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그 내용을 보면 거주지 무역에서는 일본 내 이제 면직 공장의 일본 상인들이 여기 영국에서 이제 와가지고 영국산 면직물을 누구를 통해서 판 거예요? 이렇게 개항자 객주, 유기전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갔고 보부상, 송해상 이렇게까지 해서 면제품이 들어오고 곡물도 이렇게 해가지고 방출됐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여기 볼 때 일본이 내지상인들은 큰 역할을 못했고 여기에 중간에 누가 끼었죠? 중간중간에 누가 끼인 거야? 한국인 상인들이 꼈죠. 그런 식으로 해서 중개 무역을 해갖고 막대한 이득을 챙겼는데 문제는 삼민수용 무역장정을 계기로 해가지고 요 중간에 있었던 상인들 집단들이 없어지고 이제는 얘네들 일본 내지 상인들이나 일본 중개상이 직접 조선 농민들 소비자들까지 들어가게 돼. 물론 그 전단까지는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도매상까지는 장악을 해. 물론 소매상은 장악하지 못하지. 왜냐면 소매상은 우리가 말 그대로
구멍가게나 저희 GS25인데 일본 사람도 와서 갖다 팔지 못하잖아. 왜? 언어가 안 통하고 반감이 있으니까 이 당시에는 개항장 객주가 그 당시 도매상 역할을 했는데 도매상을 자기가 차지하니까 이제 개항장 객주는 몰락을 하고 내지 객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지 객주를 이용해가지고 소매하고 자기는 도매 단계까지 들어가지고 실제로 이제 총괄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지 통상권을 얻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조선 그 역할을 했던 예전에 개항장 객주, 그날 유기전, 시전상인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되게 몰락을 하니까 이들 입장에서 상권 수호 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한국중앙총상회를 조직해서 그래서 외국인들의 불법적인 내륙 상업 활동을 언단을 요구한다. 우리가 좀 이해가 못하는 게 외국인들의 불법적인 내륙 활동이 뭐냐? 이거 다 허용되지 않았냐? 그런데 삼민수용 무역장정에 딱 보면 허가를 받아야지만 내륙 통상권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보면 허락을 해야 되는데 허락을 주로 받죠. 근데 그냥 무시하고 그냥 들어가. 그래도 못 말려. 왜 못 말릴까요? 조선 힘이 있나? 일본과 청나라상이 왔는데 자국의 힘 배경을 밀어붙이는데 그러니까 단속해달라는 거지. 그 부분을. 근데 실제적으로 그게 단속이 잘 안 되죠. 어떻게 단속이 되나? 예. 자, 하여튼 요 과정을 이제 좀 이해를 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넘어가서 거기 이제 방공용 사건이 있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방공령은 조선시대 지방간 직권으로서 천재와 병난 등 사종에서 식량 고금과 핍박으로 살갈 폭동상이 일어날 때 그 지방에 산출된 양국을 타 지방, 타국에 유출한 금지를 말한 거다. 그래서 전국에 갇혀서 27회에 이르는데 요 방공령 중에 일본하고 관련된 건 항해도하고 환경도에 관련된 2건이에요. 2건. 2건.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뭐 뒤에 있는 것은 이제 그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권수호운동을 보죠. 이권수호운동, 보완의 활동. 예. 자, 아가판천 이후에 조선의 많은 경제적 이권이 서양 열강대의 손에 넘어갔다. 특히 러시아는 한려은행을 만들었다고 했죠. 그래서 대한제국의 화폐 발행권과 국고 충납권을 획득했다. 그러니까 실제로 거의 뭐 중앙은행을 만들려고 했던 거야. 중앙은행. 그러니까 러시아를 싫어하는 독립을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죠. 그래서 러시아를 비롯한 열강의 이권 요구를 강하게 반발했다. 그리고 열강의 이권 침탈 위기를 느끼고 그동안 빼앗긴 이권을 조사하여 대책을 강구했으며 그 당시 이권 침탈을 물어 전 회장이었던 이완을 제명하기도 했다. 그러니까 독립협회 이권수호운동, 그러니까 한려은행을 폐쇄시키는 요구나 그 다음에 그 저정도 있죠. 조차 요구도 러시아가 받아들이고 그냥 물려놨어요. 근데 주의할 건 물려난 건 뭐냐면 항상 러시아는 관심사가 어디가 있어요? 한반도가 아니에요. 만주예요. 한반도는 부속적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만주를 장악하기 위해서는 열강들의 눈치를 예를 들면 좀 뭐냐면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괜히 한반도에서 이런 문제도 진짜 사소한 문제도 말썽을 피워갖고 하면 이게 이제 러시아의 만주 장악에 좀 걸림돌이 될 수 있으니까 그냥 알아서 전략적으로 물러난 거지 독립협회한테 쫄아가지고 물러난 건 아니에요. 예. 자, 그 다음에 1897년에 고종이 러시아 공사가 항공한 이후에 러시아가 점차 조선의 내전에 간섭하는 정책을 취해지니까 독립협회가 반려운동을 전개했죠. 그래서 아까쯤에 얘기하는 그 당시 목포, 진나포 토지매입과 부산 전양도 저탄소 기지 같은 것들 요구하니까 만민 공대를 개최해서 강력하게 저지시켰고요. 프랑스 이권 요구도 주권 침해도 우려해서 자제시켰다. 근데 이게 이제 그 독립협회가 그 러시아 시대는 또 프랑스도 시대했어. 그러니까 아마 그게 이제 학자들 외에는 너프 협상? 러시아와 프랑스가 지금 협상을 맺고 있었잖아요. 그런 국제적 영향 때문에 그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자, 1904년에 너일 전쟁에서 이제 승교를 잡은 일본이 대리공사시켜서 정부의 산림, 선택, 항모지 개간 간척권을 50년간 특허라고 요구하죠. 그게 이제 아까 무슨 조약을 입각해서 한일 의정서 입각해서 요번에 시험 문제 나온 자, 그래서 이제 이때 보안회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운동을 주도했고 보안회는 종로 백목전 도가에 본부를 두고 공개전 성토대여서 일본의 항무지 개척권 요구를 결사를 반대를 주장하면서 전국에 검문을 보내고 정부 고관들에게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 결국에는 정부가 일본의 항무지 개척권 요구를 거절했다는 발표에 이르렀다. 자, 그 대신에 이제 한편 일본의 일부 민간 실업자와 관리자분들 바탕으로 항무지 우지 수소로 개간하자. 그래서 무슨 회사를 세웠죠? 농강 회사를 세웠죠.
예. 그래서 이제 이때 그 뭐냐면 1번이 항구지 개척권 요구를 거절한 조건으로 단 게 뭐냐 보완해하고 이 농광행사 다시 없애달라. 그래서 결국에는 철폐한 대신에 이 보완해야 농광행사 해체돼요. 그러면 농광행사를 좀 볼게요. 자, 1904년에 일본의 토지 침탈 기도에 대응해서 개간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근대적 농업회사이다. 일본의 항구지 개간권 요구에 대응해서 이도제를 중심한 일부 관료와 실업인들이 한국인들 항구지 개간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농광행사를 설립했고 정부의 개간 특허 요청을 했다. 그 밖에 신험장 설립 및 농악 강화를 장려하고자 했다. 근데 이거는 작년만 하려고 했는데 아까 말했던 잠깐 성립했다가 그거 해체됐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고 자 국제보상운동이죠. 요게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자 국제보상운동은 대구에서 이제 시작했어. 그럼 왜 국제보상운동이 그러니까 국채가 뭐죠? 나라의 빚이에요. 나라의 빚. 그래서 나라의 빚인데 그 당시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여기 뭐냐면 통치하기 위해서 통치 자금을 한국 정부 이동을 해고 빌렸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차관이 있었죠. 예.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또 이제 정치주의 예술화를 가속화시켰죠. 그래서 이걸 갚아야 되겠다. 그래서 김강재, 성상동 이런 사람들이 시작해갖고 전국 확산됐어요. 그래서 이 운동이 시작된 것은 일제가 통감을 설치하고 한국의 시정 개선이라는 명목으로 실제로 한국 침략에 소요된 경비를 일본 차관으로 조달한 것을 비롯했다. 그래서 1907년에 대일 차관은 1,300만 원. 지금 뭐 그 1,300원 그렇게 큰 돈이 아니죠. 근데 그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거야. 예, 물가를 고려하면. 자, 그래서 1년 예산을 맞먹을 정도인데 정부에 의해서 국채 보상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다. 그래야 민간에서 국채를 보상하자는 주장과 함께 원래 대구에서 출발했는데 서울까지 확대해서 국채보상기성회라는 조직을 만들어요. 그래서 전국적인 어떤 단체가 결성하게 되고 이때 이제 그 IMF에 비슷한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죠. 그래서 전 국민이 참여하면서 금연을 와서 모금 운동하고 여성은 반짝감을 절하거나 비녀를 뽑아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외국에서도 활동, 외국의 유학생도 가서 하고 그다음에 기녀들도 와가지고 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있고 있는 자들은 안 했다고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각종 예국 계몽단체와 언론기관이 호응해서 모금이 시작된 지 3개월 만에 20만 원이 다 됐어요. 20만 원은 지금 얼마 빌린 거야? 1,300만 원 빌는데 세 발 피죠. 자, 근데 일본이 이걸 그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왜냐면 이게 보니까 반일 운동적 성격을 갖고 있다. 그래갖고 이게 안 되겠다 해서 이제 관련 그 단체 지도부를 압력을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때 그 배대들 추방 공작을 했는데 이때 이제 왜 그러냐면 요 국제보상운동을 주도했던 그 기관지 중에 하나가 대한매일신보가 있어요. 대한매일신보가 그걸 이제 주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있고 이 배다들 별로 안 좋아했어요. 일본 애들이 당연히 안 좋아하지.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고소를 하죠. 근데 영일동맹에서 이제 영사재판권은 영국이 갖고 있는데 일본이 이제 뭐냐면 그 영국의 재판권 사법권을 이제 침해할 수 없다 해갖고 재판했어요. 서울에서. 근데 일본 판사가 온 게 아니라 영국 판사가 와가지고 공수해가지고 홍콩에서 하고 그 당시 이제 그 검사는 하고 이제 그때 이제 원고가 누구였냐면 그 일본 정부 통감부였어. 피고는 배대지였고 그래갖고 이제 해가지고 그때 이제 영국 정부가 이제 영일동맹을 고려해야 되니까 이 사람을 그 한동안 8개월인가 6개월 동안 저쪽 상해나 홍콩을 추방을 했어요. 다시 도왔는데 하여튼 그 당시 배대리 이제 그것 때문에 연이 압력을 받고 술도 많이 마시고 그래서 젊은 나이에 비명 행사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배대리 없어지니까 이제 신이 없어지는 거지. 그래서 이제 대한매일신보를 곧바로 이제 뭐냐면 매일신보라는 이름으로 이제 바꿔가지고 경영권을 강제 뺏어갖고 이제 운영한 거죠. 배대리는 지금 그 양아지는 지금 마포에 가보면 외국인 그 묘지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묻혀 있어 배대리. 하여튼 그 다음에 양기택의 의원금을 횡령했다. 다 조작 사건이죠. 그래서 언론기관 탄압을 했고 방해 공작을 했어요. 물론 양기탁은 이제 무죄로 나중에 석방은 됐지만 일단 그것 때문에 나중에 타격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 결국에 국제보상운동은 실패했지만 국권 침탈을 전개했던 시기에 애국심을 고취시켜서 항의의식을 고취시키는 큰 의의가 있다. 뭐 이렇게 나왔는데 의의가 있는데 요거 이제 의의를 외울 때는 지금 이게 근현대사잖아요. 지금 7차 근현대사인데 요걸 좀 외우면 좀 약간 위험할 것 같아요. 요거 의의나 뭐 영향 결과는
그래서 지금 이게 내용이 풍부해서 하긴 하는데 이 부분들은 좀 약간 어디 참조하시냐면 12년 한국사 있죠? 그걸 좀 찾아가지고 공부를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 답은 아마 설정하려면 그 부분에서 설정한 것 같아요. 설정할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뭐 의 이런 것도 안 물어보더라고요. 객관적 팩트만 물어보고 하지. 채점하기 편해갖고. 근데 의의와 영향 같은 거 모를 때 모른다고 쓰지 마세요. 모른다고 이제 안 쓰는 게 무조건 쓰세요. 왜냐면 팩트는 솔직히 말해서 건드리기 힘들어. 그거는. 근데 물질할 때 제일 건드는 게 그냥 의의, 영향 이런 것도 있죠. 주관적 판단이 많이 들어가는 거 있죠. 그걸 많이 건들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뭐 역교론이든 그 다음에 뭐 동양사든 한국사든 세계 다 쓰는 게 좋아. 이거는. 자, 거기에 보면 이제 국제보상운동과 관련된 그 내용도 있죠. 예. 그래서 주요 역할을 했던 것이 대한매일신보였다는 것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요거부터 이제 상업자본의 형성이나 뭐 금융자본, 산업자본 이렇게 형성돼 있는데 결과적으로 잘 안 됐어요. 이 민족자본들이 상업자본이든 산업자본이든 금융자본이 했지만 일제 탄압과 그 다음에 경영미숙 그리고 자본의 그 부족 등등을 해갖고 잘 안 됐다. 이게 공통적이야. 그럼 한번 보면 자 개항 이후에 외국 상회사들이 국내 진출 개업파들이 이제 외국 회사 제도들을 많이 소개해 줬어요. 그러니까 상회사나 그 다음에 이제 주식회사 이런 것들을 신문에 많이 소개시켜 줬어. 그 중에 이제 많이 만들어졌던 회사가 상회사예요. 상회사는 이제 또 정부의 후원도 받고 많이 만드는데 이 상회사는 특징이 뭐냐면 주식회사와 좀 달라요. 주식회사는 그 뭐냐면 세금을 질 때 자기가 주식을 가진 만큼 세금을 지죠. 주식 가지고 갈 만큼 또 세금을 이제 권리를 행사하고 그래서 일종의 무한 책임이 아니라 유한 책임이야. 그러니까 재벌들도 이제 주식을 내갖고 이제 지가 투자를 다 해놓고는 뭐냐면 그 손해봤다. 그러면 자기는 가지고 있는 주식만 손해보고 그냥 털고 나오면 돼. 그래도 근데 상회사는 좀 달라. 상회사는 주식을 통해서 뭐냐면 자금을 모집하는 회사가 아니라 일종 몇몇 돈 있는 물주들이 모여가지고 일종 연합해가지고 돈을 모아서 만든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무한회사야. 그러니까 일단 파산되면 모든 책임은 누구한테 진가? 거기 성립자들, 자금을 댄 사람들에게 어떠한 빚을 다 갚아야 돼. 근데 이 상회사가 이제 일종의 뭐냐면 무한 책임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당시 이제 상회사를 어떻게 운영했냐? 정부와 유착을 했어요. 정부와 유착을 해가지고 정부부터 특정한 독점권을 얻어요. 그래서 이 독점권을 얻어가지고 시장에 독점권을 얻은 다음에 그걸 바탕 이익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상회사를 운영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많은 그 시전상인 집단들이나 보부상 집단 이런 사람들이 정부에 지원을 받고 상회사를 많이 만들었어.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 보면 자 개화파 세력들은 그 서양의 근대적 산업 및 기술의 도입을 통해 강공업의 개발, 도로 및 항만시설 확충, 농업의 개장을 주장하고 공정제도와 회사제도 도입을 강조했다. 그리하여 1880년 정부는 제도개혁을 단행하고 청나라 일본에 그 시찰단을 파견하는 등 개화 정책을 추진하고 정부기관과 직속공장을 설립하였다. 그래서 정부 주도하에 근대적 회사를 설립을 했는데 그때 근대적 회사 형태가 아까 말했죠? 무슨 회사라고 했죠? 상회사다. 자, 그래서 이루어졌습니다. 민간의 외국 상품 유입과 외국 상인의 상권 침투에 대응해서 상회사 및 회사 설립 운동이 크게 일었다. 이때 정부가 나름대로 특정 영역에 특정 회사를 지정한 다음에 물건을 이제 독점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줬어.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합리적이었어요. 지금 입장 볼 때는 좀 그런데 왜냐면 외국 상품은 경쟁이 높은데 우리는 막 지금 막 물건 찍어낼 때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보호무역을 하고 그 다음에 독점 기업에 갖고 이제 전매할 수도 특정 기업을 뭐냐면 성장시키는 게 이게 합리적인 거죠. 그래서 잘못하면 외국 상인건데 외국 상인데 왜 상권을 다 잠시당하잖아. 자, 하여튼 대화원 제국 시기에 운수업, 금융업, 철도구설, 농수사업 부분에서 해운회사, 유군회사, 철도회사, 광업회사 같은 그 다음에 내국인 자본에 걸렸다. 그래서 이 철도회사의 대표적인 게 대한철도회사죠. 대한철도회사.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회사 설립에서 이제 서양의 회사 제도에 관련돼 갖고 한성순보에서 많이 이제 뭐냐면 소개를 해주셨어요. 예. 자,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을 보죠.
산업자본이라는 건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가 생산해서 자본을 축적하는 그 사람들이야. 그래서 예전에 이제 조선 후기 때 이미 유기공업이나 야채공업 일부에서 공장제 수공업 같은 그 독립수공업자들이 있었다고 했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뭐냐면 공장제 수공업을 변모되면서 일부 이제 조선 유기산업, 유기는 뭐예요? 유기는 주로 이제 뭐냐면 제사 그릇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이제 만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물건들 있죠. 뭐 유리나 뭐나 하면 뭐 도자기 뭐 등등 이런 것들 만드는 게 유기인데 그릇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성립하는 상업자본으로 성장했다. 자, 면직물 생산은 농민치의 수요 증대를 바탕으로 수입 방정사를 이용해서 그 판매 목적 면직을 발달된 생산량이 늘어났고 그 도시에는 민족 자본을 위해서 직조 공장 같은 것들이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정부에서도 많이 이제 투자를 했어요. 반간반민 직조 공장도 맡고, 그 다음에 시전상인도 이제 종로 직조사, 기숙사까지 갖춘 한성 직조회사, 근대적 공장을 이제 마련했죠. 그래서 이제 했지만 결국엔 이런 것도 뭐냐면 자본과 기술이 딸리기 때문에 별로 성공하지 못했어요. 예, 그래서 한계점이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금융자본을 이제 좀 볼게요. 금융자본. 자, 금융자본은 이제 보면 그 개항 직후에 일본의 금융기관이 이제 침투했고 이 대표적인 금융기관이 이제 뭐 무슨 기관이었죠? 제일은행이 되었죠. 제일은행. 제일은행은 원래 사립기관이었다가 이게 나중에 공리로 바뀌게 되거든요. 네, 공립으로. 자, 그래서 이제 일본 상인들에 의한 고리대금이었지 이제 저차 학대대가 감았다. 고리대금 많이 했어. 지금도 보면 그 일본계 그 그 대부업체들 많아요. 예, 그 송급 저기 뭐야 회사 저희 광고 많이 하죠. 예,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그 고리 회사 대부업체도 많은데 하여튼 자 이에 대응해서 내국인 자본들의 은행 설립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갖고 1897년 조선은행이 간료자본에 대해서 민간은행으로서 국고 출납 업무를 대응하고 지방에 지점을 뒀으나 꼭 폐쇄했다. 이 주의할 게 조선은행이라는 게 있는데 조선은행이 뒤에도 조선은행이 있죠. 조선은행이 일제시대 때 조선은행 그 조선은행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따로 간료자본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선은행이야. 예. 자, 그 다음에 조선은행에 이어서 이제 한성은행이 설립됐고 서울의 거상들이 주동이 돼서 천인은행과 그 다음에 한인은행이 만들어지죠. 천인은행과 한인은행이 이제 만들어지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졌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참고로 그 한성은행 있죠. 한성은행. 한성은행은 지금도 지금 나중에 이제 강복 후에 이게 일제에 이제 들어갔다가 좋은은행 아시죠? 좋은은행. 네, 좋은은행. 이 좋은은행으로 돼요. 좋은은행이 지금 제일은행인가? 신한은행인가? 네, 신한은행이 통합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한 천일은행이 있어요. 그 천일은행도 강복 후에 이제 독립해서 상업은행으로 계승이 되죠. 그래서 상업은행은 지금 없어졌지만 이것도 뭐 하여튼 통합이 돼갖고 이제 했고 그 다음 한인은행도 있죠. 한인은행. 예, 조선인 상업회의소가 설치됐던 한인은행이 있어. 그래서 이제 메가다의 화폐 개혁에 대응해갖고 만들었던 근데 이런 기업 은행들은 되게 메가다 화폐 개혁이라든지 그 다음에 저기 이제 일제시대 때 완전히 일본 자본에 예속이 돼요. 그러다 독립 후에 다시 이제 활동하게 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이 민족 자본이 차차 성장해 가고 있었으나 그 성장 속도가 너무 느렸고 또 규모는 작아서 날로 심화되는 열강의 경제 침탈로 인해서 외국 자본이 치니까 정부의 정책 빈곤에 따라 악조건을 극복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개항 이후에 대한제국 시기에 이어 간료자본이나 상업자본에 의한 회사 설립과 그 기업 활동은 한때 상당한 성과를 나타났다. 그러나 아까 말한 한계가 있죠. 자금 부족, 기술물 운영 방식의 미숙, 일본의 정치적 발달 때문에 더 이상 못하게 되죠. 더구나 이제 화폐 정리 사업 이후에 민족 자본에 대한 탄압책이 이제 되면서 몰락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고 화폐 정리 사업은 일본이 대한제국의 식민지하기 위한 준비 단계인 재정 정리 이단으로 시작된 것이다. 그래서 한국 상인들의 화폐 자산을 빼서 누구한테 넘겨주는 결과를 만들었죠. 일본 상인들에게 넘겨줬고 이때 급심한 금융공황이 나요. 왜냐하면 아까 부동가 교환을 갖고 화폐 총 그 유통량이 줄어들잖아요. 이런 현상들이 박정희 때도 한번 일어나죠.
박정희 때 화폐개혁을 하죠. 2차 화폐개혁. 그래서 한을 원으로 교환을 하잖아. 근데 1대1 교환이 아니라 무슨 교환이야? 10을 주면 그걸 7료만 준 거야. 4번 뭐죠? 강제 저축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유통량이 화폐 유통량 30%나 줄죠. 그러니까 디플레이션이 일어나고 금융공황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 공장이 파산되고 그래서 다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풀었잖아요. 자,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났다. 그래서 한국 상인들이 타격을 주고 민족 자본 성장에 어렵겠다. 또한 개항 후에 일본에 대한 무제한 금리 유출은 일본 자본주의의 크게 발전을 뒷받침하는 반면에 조선의 민족 자본 형성에 좌절시키는 큰 원인이 되었다. 일본은 근본위제를 옮겨갔으나 조선은 근본위제에 의한 근대적 화폐제를 확립하기 어렵다. 문호 개방 후에 여러 분야에서 꾸준히 전개한 민족 자본의 성장은 일본의 정치적 압력과 경제 침탈에 의해서 좌절됐다.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 금을 많이 가져갔어요. 특히 이제 미국의 운상강산 있죠? 이것도 나중에 일본 소유로 넘어가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1920년대까지 금을 되게 했어. 그래서 금맥을 찾는 게 상당히 근데 일본 애들이 중요한 금맥들은 다 찾아가고 한국 애들도 많이 참여했어. 금맥 찾는다고 노다지 한번 찾아보겠다고. 그런데 되게 보면 중요한 금맥들은 다 일본 애들이 가져갔는데 가끔씩 한국인들이 발견된 금맥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공한 사람도 있었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그 방시 가문이라고 지금 조선일보 그래서 금맥 뭐 터져가고 막 찾아가지고 조선일보도 인수하고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30년대 들어가면서 이게 바뀌어졌어. 이제 금이 소용이 없는 거야. 왜 소용이 없겠어요? 자, 일본이 금을 캐가지고 그걸 가지고 뭐냐면 외국에 가서 물자를 수입해 오잖아요. 근데 문제는 30년대 일본의 이제 뭐냐면 대륙 침략을 가속화되니까 미국이 뭐냐면 다 막아버린 거야. 아니 물건을. 그러면 금이 중요한 게 아니죠. 금은 뭐가 중요하겠어, 솔직히. 그 시기성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구리나 그다음 철강산, 구리 철강산 같은 것들, 전쟁에 필요한 납, 구리, 철 이런 것들을 이제 캐기 시작해요. 이제 좀 변화가 일어나는데, 자, 하여튼 그때까지는 1920년대까지는 상당히 일본이 금에 미쳐 있었다. 지금도 금만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상당히 큰 부자가 되죠? 부자가 돼요, 부자. 미국도 발전할 수 있었던 게 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2차 세계대전 때 그때 영국과 프랑스 금이 다 어디로 갔어? 미국, 캐나다에 갔었죠. 근데 그 보관을 해놨는데 미국이 이제 뭐냐면 영국, 프랑스가 그 무기가 없으니까 무기 대여권을 만들잖아요. 그래놓고 탱크 주고 뭐 함대도 만들어주고 군대도 파견해죠. 근데 그게 다 공짜가 아니에요. 세상 공짜가 없어요. 그거 금과 그 당시 그 영국과 프랑스의 그 금, 그러니까 미국과 프랑스가 그 캐나다에 보관된 금을 빼어서 미국한테 준 거야. 그러니까 미국이 그 금을 반복해갖고 그냥 여러 가지 군수 물자도 주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영국과 프랑스의 금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다 어디로 간 거죠? 미국 건너간 거예요. 이게 물고기 작전이라고 하는데 건너가서 이제 거기에 있던 금을 미국이 그 군수 물자 팔아먹고 대량 먹은 거죠. 그래서 이걸 발탕으로 해서 1944년에 브렌트 우주 체제가 성립되고 근본이 화폐 제도가 되고 달러를 막 찍어내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달러가 뭐가 되는 거죠? 기축통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금이 상당히 중요해. 금융사에서. 나중에 좀 얘기하고요. 자, 그래갖고 이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있고 밑에 이제 사회구조의 의식 변화는 그냥 각자 보세요. 이거 보면 잠깐만 이것도 좀 볼 게 있겠네요. 왜냐하면 여성사와 관련돼 갖고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한번 읽고 넘어갈 필요 있을 것 같아요. 잠깐만요. 중요한 건 아닌데 예전에 기출 문제 나왔기 때문에 좀 시간이 되니까 읽어볼게요. 자, 여기 이제 개항 후에 이 당시 계하 사상이 수용되고 중위층이 성장하고 등등 하면서 신분제가 폐지되면서 근대적 평등사회가 이제 점점 다가죠. 그러면서 이제 위로부터의 사회개혁과 아래부터의 사회개혁들이 쭉 있었는데, 자, 그래서 근대 사회는 신분적 제약 없이 모든 사람이 자유를 누리는 평등사회죠. 그래서 이 당시 조선 후기의 통치체제의 모순이 심화되고 신분 질서가 점차 붕괴되는 과정에서 신학자들은 신분의 모순을 지적하고 여러 제도의 개혁을 주장하는 근대사회가 되었고요. 자, 그 다음에 조선 후기 신학자의 근대사회상의 근대 진학적 사회사상은 계하사상과 연결됐고 문호개방 이후에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적 접근과 함께 근대 시민사상이 전래가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근대 시민사회가 건설되는데 예전에도 있죠. 일반 사회에서 근대 시민사회의 큰 계기가 됐던
활동이 무슨 활동이라 했죠? 독립유폐. 그래서 아래로부터 밑으로부터 위로부터 하나 합쳐지는 것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고, 계야장을 중심으로 새로운 위로부터의 사회개혁을 추진하게 돼요. 그래서 갑신전변을 주도한 계야당 정부는 문벌의 폐지, 인민평등권 제정, 이런 것들, 봉건적 신분제 청산들을 내걸고 근대사회 건설을 위한 개혁을 단행했고요. 그러나 민중세계를 민중세에 뿌리박지 못하고 외세의 지원에 의지하려고 한 그 위로부터의 개혁은 실패했다. 한편 양반 중심의 신분제도와 봉건적 수치체의 불만을 가진 농민의 저항운동은 인간평등과 사회 번역에 기초한 동학사상과 결합돼서 동학농민운동으로 발전됐고요. 동학농민군은 차별적인 신분제도를 타파하고 농민을 위한 토지개혁을 단행해서 새로운 사회를 만들려고 했고요. 양반 중심의 정통적 토지 신분제도를 붕괴시킨 데 크게 기여했다. 자, 갑신정권과 동학농민 평등의식은 양반 중심의 신분제도를 폐지한 갑오 을미개혁으로 연결되어 반상의 계급 타파, 일체의 천민신분의 폐지, 공사노비제도의 혁파, 임신매매 금지, 조혼의 금지, 가부 개가 허용 등등이 일어났다. 그런 것들 기억을 해주시고, 자, 뒤에 넘어가서 이제 가보 을미개혁의 침략의 목적은 그걸 가진 일본의 힘이 작용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조선의 계하 관료들에 의해서 갑신정비가 동학농민 운동 기반에 추진됐고, 이를 통해 차별적인 신분제를 법적으로 완전히 폐지해서 근대적 평등사회 기틀을 마련했다. 여기까지 뭐 시험 문제는 안 나올 것 같아. 그냥 이게 흐름이 있다는 것만 쭉 설명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근대사회 움직임에 갖고 이렇게 정리한 게 있죠. 예. 그리고 이제 예전에 말한 것처럼 갑신전변과 동학농민과 갑오개혁 공통점이 뭐예요? 문벌 폐지하고 인민평등에 걸릴 대상 것. 동일하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문벌을 가지고 인재 등용을 하자. 이게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어. 그래서 예전에 한번 객관식 기출문제 때 그걸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한번 나올 수도 있어요. 갑신전변과 동학농민운동과 갑오개혁의 공통점을 쓰시오. 그럼 문벌 폐지하고 뭐냐면 인재 등용을 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자유민권 운동에 전개해가지고 이제 그 내용이 있는데, 자, 독립협회가 이제 자유민권 운동을 이제 전개했죠. 그래서, 독립협회는 매주 일요일에 토론회를 개최하고, 신교육의 진흥, 산업개발, 위생 및 치안, 미신타파, 신문보급, 위해 설립 등등 자유민권 운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독립협회가 이제 고종에게 구국선언 상소문을 올리죠. 이게 이제 계기가 됐던 게 뭐냐면, 그 김옥률 그 독차 사건 있죠. 예. 거기 고종이 마시는 커피에다가 마약을 단 사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이걸 계기로 고종이 이제 예전 거를 이제 잘해줄 안 됐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갖고 예전 돌아가려고 해.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고국 선언 상소문을 올려서 그 당시 대외적으로 자주국권 수호와 대내적으로 자유민권 보장을 달성한 자유주 민권운동을 전개했죠. 자, 그래서 같은 시기에 종로에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민중대회라고 할 수 있는 만민공동회가 이제 개최됐고요. 그때 뭐 시전상인이나 여러 이제 출신들이 와가지고 뭐 연설하고 자기 의견을 이제 펼치고 그렇게 했고요. 자, 독립협회가 이제 민권보장운동 하니까 그 당시 정부에서는 이 당시 이제 아까 김옥률 그 독자 사건 때 이제 다시 부활한 뭐 노육법이라든지 연자법 등등 약법들을 배경으로 해갖고 분위기를 배경으로 해서 재판도 하지 않고 독립회원들을 뭐 10년 유배형에 처한 사건이 일어나.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항의하고 결국에 무죄 석방을 하고 이끌어낸 건데 이 과정에서 이제 강조되는 개념이 뭐죠? 항상 요즘에 인권. 이 당시에는 인권이 제대로 먹혔는데 요즘에 인권이 약간 좀 잘못된 것 같아. 인권파이 많이 하고. 자, 하여튼 그 외에 독립협회는 법률과 재판위에서 신체 자유권과 재산권 보호를 요구하는 운동을 꾸준히 전개했다. 거기에 이제 자유민권 위시의 선작 있죠. 만민공동의 옹호한 상소 있고 뭐 독립신문 논설, 민권론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근대적 사회의식의 학설을 보면요. 자, 거기에 이제 두 번째 단락부터 볼게요. 자, 예국계몽 운동이 다양하게 전개되는데 가장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정치사회단체 활동이다. 1904년 일제 항무지 개척권 요구에 반대 보완의 결성은 이어 현정연구회가 있죠. 현정연구회는 아까 뭘 주장했죠? 입헌군주제. 그래서 이제 입헌군주제를 이제 주장했고, 근데 이제 아까 일진회도 입헌군주제를 주장하고 또 의회 설립을 주장했어요. 그래서 일진회가 이제
병탄 그 합병 조약 그 청원을 할 때도 어떤 구성을 가지고 있었냐? 1번에 들어가서 합병한 다음에 영국처럼 영연방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 자치정부 만들고 의회를 구성하고 거기서 자기가 좀 한 잔 해먹겠다. 그런데 일본의 구성은 완전히 다른 거죠.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 1905년에 봉안에 들여서 이런 현장 연구에는 입헌군주의 달성을 해서 국민의 민권을 확대시키고 이를 기초로 해가지고 그 당시 정치 사회단체 결성뿐만 아니라 각종 학회와 결성, 사립학교 설립, 언론 출판 활동을 하려고 했다.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고 거기부터 이제 사회 모습, 생활 모습이 변화인데 제가 아무리 해도 이건 뭐 그냥 나올 것 같진 않아요. 예. 그래서 이거 쭉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양자 들어간 거 있죠? 양자. 양복, 양장 다 어디에 드는 거야? 서양에 드는 거야. 그래서 양자를 갖다 붙였다. 참고로 호주머니 같은 거에도 호자는 뭐예요? 오랑캐 호자죠? 청나라인들이 이제 뭐냐면 추우니까 그 바지 밑에 홈을 파고 호주를 만드는데 그게 이제 들어온 거예요. 호주머니나 호. 그래서 이제 호주머니라고 주머니에 호자. 우리는 주머니가 따로 없었어요. 그냥 주머니가 벌써 게 바깥에 약간 동전 집어넣고 뭐 좀 집어넣을 수 있는 걸 매달리고 다녔거든요. 예, 이런 것들 뭐 들어왔고 뭐 그때 이제 여러 가지 뭐 서양식 그거나 뭐 중국이나 뭐 이런 것들 많이 들어왔죠. 짜장면 뭐 이런 것도 들어오고. 예, 자 그런 것들인데 뭐 이런 시험 문제 안 나올 것 같아. 그냥 읽어보시고 이런 것도 있고 뭐 아 잘 먹고 잘 살았네요. 참고로 한국인의 밥상도 너무 크죠 이게. 되게 커. 그래서 예전에 유튜브 보니까 한국인들이 일본인보다 그 당시 3배나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고봉밥에다 이거 아주 두텁하게 먹었어 막. 근데 많이 먹었어. 그래서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대식가라고 이제 소문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이 살이 찌지 않았어. 그런데 지금은 왜 그러냐면 단백질 보충이 이것밖에 없었어요. 탄수화물 많이 먹으면 단백질이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주구장창 뭐냐면 밥을 먹었던 거지. 대식가였어. 그러니까 질보다 상당히 양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고 그랬다는데 자 하여튼 이런 것도 있고 이제 이걸 각자 읽어보세요. 다만 이제 여기 보면 고딕 양식의 르네상스 양식이 있는데 고딕 양식으로 유명한 게 이제 뭐냐면 명동성당이죠. 여기 그래서 그거 있어요. 그 한국사 능력 검증 기출에 가끔씩 구한말 시대 때 건축 양식들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그 저기 딱 돌아가지고 문제를 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여기까지 해서 그냥 내면 그냥 틀려주면 될 것 같아. 그냥 그래서 나중에 한국사 능력 검증 시험 때 그 풀어볼 때 한번 눈여보세요. 건축 양식들 구한말 때 들어오는 자 그 다음에 국외 이주 동포 같은 거 있는데 요것도 이제 각자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나중에 일제시대 때 국외 그 독립운동 관련돼 갖고 이제 한번 연결시켜 보는데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예. 그래갖고 이제 쭉 넘어가서 그 당시 뭐 일본이나 중국, 러시아, 연해주, 그 다음에 미주 지역을 많이 갔죠. 예, 하와이 같은 살탄수수 같은 것들 했고 그렇게 이제 했고 특히 미국을 이제 많이 갔는데 미국에 이제 사람들이 갔던 사람들이 돈이 많았어. 돈이 많았기 때문에 미국이 원래 잘 사는 데 아니에요. 그래서 하층민 출신들이 많았지만 일단 노동에서 벌었던 돈들을 일부 기부를 많이 했어. 독립단체. 그래서 대한인 국민회가 있죠. 대한인 국민회가 그 당시 제일 많은 동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대한인 국민회의 재정을 담당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승만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승만이 나중에 1919년 이후에 이제 독립운동할 때 그 뭐냐면 상당히 이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를 했죠. 돈줄을 쥐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임시정부 대통령까지 됐지만 그것 때문에 또 뭐냐면 돈을 잘 안 줬죠. 또 거기에 그러다 보니까 쫓겨나고 그랬는데 이건 뒤에 얘기를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고 근대 문물 수용과 근대 문화에 이제 읽게요. 자, 요게 이제 이 내용들은 별로 이제 시험 문제 안 나오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이제 발췌독하고 넘어갈게요. 이 부분은요. 여기 보면 근대 문물의 수용인데 잠깐만요. 이게 시간이 애매하네. 56분인데 오늘 여기까지 하죠. 예, 하고 이게 금방 끝날 것 같아. 그래서 다음 주 다 끝나고 그 다음에 일제시대도 이렇게 넘어갈게요.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잠깐만요. 잠깐 조용히 해야 돼. 지금 녹화 중이거든요. 이걸 끄는 방법이